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장 패턴도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조금 들어 올리는가 싶더니 힘이 빠졌고요. 오후 들어서 급락세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각이 변곡점이 항상 되어 왔습니다. 2시 정도에 급락이 멈추면서 장이 돌았었는데 오늘장은 과연 어떨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좀 많은 목요일입니다. 워낙에 지금 대외 변수들 그리고 대내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미중 간의 추가 관세 부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내일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내일 부과가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증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談判을 위해서 북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국내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하루만 봐도 큰 이벤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시장은 지금도 숨죽이면서 눈치 보기 하면서 점점 계단식으로 하락 추세를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듣고 내일을 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오늘장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슈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며 여행 수지는 부진을 지속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국제 수지를 집계한 결과 경상수지가 8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75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4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배당 지급이 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었는데 이 올해는 상품 수지 흑자가 크게 나왔다며 수출이 아직 견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다음 달 중순 8,830만 킬로와트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해 여름 최대 수요량보다 371만 킬로와트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산업부는 정비 작업에 들어갔던 원전이 하반기 가동을 재개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전력 예비율 14.1%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평양을 방문합니다. 1박 2일간 비핵화 협상談判에 돌입하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1박 2일간 머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인사들을 만나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간 탐색전 결과를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되는 듯 보였던 채소값이 최근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다시 오를 조짐이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주간거래 동향을 보면 이번 주 무가격은 20kg에 12,528원으로 24.1%나 상승했고 배추값도 10kg에 4,915원으로 지난주보다 22.6%나 올랐습니다. 무는 장마 탓에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이미 수급 조절이 상승 주의 단계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지금 지수가 0.77%나 빠집니다. 2248.02포인트에 거래되면서 17포인트 빠져 내려가고 있고요. 2250선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 시간에 또 빠졌습니다. 2240선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또 급락하는 장세입니다. 2274부터 출발을 해서 2240포인트대까지 결국엔 지금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 737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 좀 사주나 했는데 결국에 어제부터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 541억 원 팔고 기관은 많지는 않지만 353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 금융투자가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나머지 주체도 모두 파는데 특히나 연기금이 오늘도 300억 원을 넘게 팔면서 이번 주 내내 연기금 대량 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오늘도 빠집니다. 46,000원대 빠져내려가면서 전저점까지 다시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 800원 상승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낙폭 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현대차 올라가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또 신저가 기록하고
신저가 찍은 뒤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폭이 크진 않은데 일단 뭐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PBR부터 얘기해서 현대차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악재가 많다라는 부분과 너무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 어쨌든 간에 오늘은 12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80만 원 올라가지 못하면서 76만 원대까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LG화학, KB금융은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삼성물산도 빠지고요. LG생활건강 그동안에 낙폭이 좀 기록이 됐었는데 오늘 상승합니다.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올라가고 한국전력이 3만 1,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83포인트입니다. 낙폭이 무려 2% 가까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 오늘 말 그대로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일중으로 보시면 800포인트 출발해서 782포인트대까지 현재 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말 그대로 급락세 이어가면서 반등의 기미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지금 755억 원이나 대량 매도 나오고요. 기관도 같이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만이 26억 원 소폭 매수하지만 역부족이고요. 개인이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896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체적으로 파란불 보여주는데 시총에서 상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낙폭이 특히나 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3%가 넘게 각각 하락하고 있고요. 신라젠도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HLB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3%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3%, 펄어비스가 무려 5%, 엔터 지금 게임 업종들도 지금 다 빠지고요. 제약 관련 업종들도 빠지고 좋은 종목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뭐 지금 현금 유보율도 좋고 여러 가지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나온 상황인데 3.2% 유일하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휴젤도 빠지고요. 카카오멜론도 장 초반 상승 흐름 가져가지 못하고 컴투스도 빠지고 코스닥 시장 오늘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이틀 연속 조정받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상승합니다. 1118원 90전대까지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다시 일어나면서 1120원대 부근까지 치솟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부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뭐 국내 시장 불안합니다.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또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변동성 강해지고 공포지수, 빅스지수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지수는 또 따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비교해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글로벌도 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 신흥국 모두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었지만 무역 갈등이 예상보다 심화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선진국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수들도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며 글로벌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고 있고요. 오히려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던 터키, 남아공 등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려가 컸던 브라질과 러시아도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태국과 베트남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에 좌우되던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는 취약한 신흥국과 비교적 견조한 선진국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G2 국가들과 무역 관계와 펀더멘털에 좀 좌우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금 이탈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식형 자금들 지금 이탈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국도 지금 좀 많이 불안하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형 자금 동향이 신흥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크게 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폭의 유출은 나타난 바 있지만 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금은 선진국에서 유출된 것은 2월 초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좀 달했던 시기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과 유럽의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던 5월, 6월과 달리 북미에서는 8주 만에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이 또 보여졌는데요. 무역 갈등의 심화가 북미 지역에서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또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고요. 하지만 주식형에서는 선진국에서도 신흥국에서도 자금이 유출된 반면 채권형에서는 선진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특히 채권형에서는 선진아태 지역과 신흥아시아 지역에서 6월 내내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신흥아시아 지역에서 7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선진아태 지역에서는 비교적 유출폭이 제한적이었지만요. 아무래도 채권시장에서보다 주식시장의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금 이탈 부분 지금 짚어주셨고 한두 국가가 아닌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지속이 될까요? 네, 채권형은 좀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 이제 주식형은 선진국도 신흥국도 계속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7월 6일 아시다시피 G2 간의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7월 6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협상의 신호가 좀 뚜렷하게 좀 제대로 보이고 있지는 또 않은 상황인데요. 극적으로 좀 협상이 타결이 되고 제동 장치가 발동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미국과 이제 중국이 양국이 다 뺨을 좀 한 대씩 우선 맞는다고 하는 상황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이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높아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제 신흥국의 큰 형님격인 중국의 위안화 약세 흐름이 조금은 진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신흥국들을 통해 약세로 이어지던 흐름이 소폭은 조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급락 흐름도 조금은 진정을 보이고 있고 G2 무역 한국은 조금 심하지만 이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G2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도 조금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이번 주말에 관세 부과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한 후에 대응을 해가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위험과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선진국의 국채와 더불어 고배당 주 등을 비롯한 인컴형 자산 정도로 좀 관심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베트남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베트남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베트남 왜 빠지는지 궁금한데 이것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물론 베트남도 중국의 수출입 비중이 큰 국가이니만큼 무역전쟁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이긴 합니다. 글로벌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물론 영향은 있지만 베트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집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로 수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연초까지 나타난 바 있는데 18년에는 연달아 대규모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고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글로벌 악재들까지 이제 연달아서 겹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초까지 크게 상승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이 나타났고 금융 섹터들의 기업들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도 기대가 되고 경제 성장률도 포스트 차이나로 언급될 만큼 높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단기간에 너무 크게 상승한 바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에 특히 이런 분위기인 만큼 차익 실현을 통해 우선 자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하락이 한동안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등에도 조금 제한적일 수 있고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90선 이하에서는 소폭의 반등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상황이기를 바라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장에도 조금 전체적으로 혼란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요 지수들의 홍두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자금 동향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2300선 무너진 게 언제라고 지금 2200선까지도 지금 위협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가 2240포인트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들이 이런 시장에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하죠. 무역 분쟁이 이게 언제까지 장기화될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전략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은요, 1년에 하루에 1년에 한 10%, 20% 오르는 해가 있더라도 문제는 그 주식시장에서 상승률이 높은 5일 정도를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의 해가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식시장은 아주 급등하는 날 며칠을 제외하고 다른 날의 수익률을 합쳐봐야 수익이 플러스 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결국 팻테일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양극단에 있는 수익률이 시장의 추세를 좌우하지 그 중간에 있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전체의 추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2600선에서 2240선까지 주식시장이 거의 한 350포인트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여기서 주식을 처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장이 급반등해버리는 경우에는 그간의 고통들은 다 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오히려 더 큰 기회의 손실을 낳을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가? 또 다른 대안이 바로 주식 투자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주식 투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주식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의 스타일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형주와 대형주, 아니면 가치주와 성장주 같은 다양한 스타일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사이에, 지난 3달 사이에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가장 성과가 부진했던 스타일이 바로 모멘텀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격언을 이용하는 전략인데, 안타깝게도 이 전략이 지금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것은 지난 3달 동안 시장 상황이 과거의 주도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출주와 가치주가 최근에 아주 부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율이 1,050원에서 1,120원 전후까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주식시장에 조정을 받을 때 이러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는데도 가치주가 오히려 시장에 약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이런 시장의 투자 스타일들을 좀 잘 활용함으로써 시장의 급반등에서 랠리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반대로 지금 시장의 급락 상황을 조금은 회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시장 상황을 진단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환율 부분입니다. 저번에 환율 한번 여쭤봤는데, 환율이 오를 때 오히려 수출주가 부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는데, 결국에 수출주의 영업이익이 환율이 올라갈 때 꺾인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환율이 결정되는 게 예전이랑 지금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997년 이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전에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을 결정하는 힘이 정부에게 있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니까 정부가 환율 얼마로 고시한다, 그러면 이게 환율이 바뀝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변동환율 제도, 다시 말해서 시장의 힘에 의해 좌우가 되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면 이 환율 상승의 이유는 대부분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매도 때문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환율이 상승한 게 어떻게 수출주한테 호재가 되냐라는 거죠. 그럼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느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더 나가서 글로벌 달러의 강세 때문 아니냐라는 거죠. 이머징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결국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더 나아가
달러의 강세가 출현하는 환경이라는 게 수출주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율의 변화가 가져올 영향은 나중 일이고요. 환율의 변화가 나타난 원인에 좀 집중하면 현재 투자 스타일을 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궁금한 게 이게 수출주는 그래요. 뭐 환율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가치주도 부진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주식시장 대비 가치주의 부진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이 가치주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자면 가치주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시장의 평균적인 PER이나 PBR보다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이 싸게 거래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먼저 경기 변동성이 크다거나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또는 대주주가 어떤 추문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주가 화려하게 비상하는 때도 있죠. 그럼 바로 작년처럼 경기가 좋아질 때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에는 대부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저평가된 기업의 실적이 더욱 개선되기 때문에 저평가가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투자자들이 실적 개선되는 종목 중에 시장에서 아직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싸게 거래되는 종목을 탐색할 때 가치주가 새롭게 부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그러니까 장기금리 빼기 단기금리로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선행 매수 중에 하나죠. 장단기 금리가 급격히 좁혀지는 가운데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죠. 물론 저는 경기 후퇴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는 등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부각되고 있을 때에는 가치주들이 힘을 쓰기 어렵죠. 일단 실적 전망이 흔들리니까 이 회사가 싸게 거래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즉 경기가 나빠질 때는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어려움들 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들이 가치주의 조정을 가져온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장이 한마디로 뭐 가치주냐 수출주냐 고민할 때도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투자 스타일이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 박사님의 스타일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제 스타일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스타일은 바로 내수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내수주란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이죠. 물론 이제 중소형주가 내수주에 다수 포함되긴 합니다만 저는 그 기업의 사이즈, 크기보다는 매출의 대상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한국의 내수 관련주들이 2016년 초 이후에 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중국 관광객의 유입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월 평균 70만 명 이상 유입되던 중국 관광객이 사드 보복 이후에 딱 끊겨버리니까 내수 경기가 얼어붙었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중국 사람들의 이 씀씀이가 굉장히 커서 중국 관광객 1인당 2,000달러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난해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 줄어든 중국 관광객 유입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GDP 손실이 거의 17조 이상 발생했던 걸로 보여져요. 물론 뭐 중국 관광객이 지난해 연말을 바닥으로 이제 조금씩 다시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아직 속도는 더뎌요. 이제 겨우 30만 명대 후반. 그러니까 전성기 때 70만, 80만 명 들어오던 것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 수준이죠. 또 중국 정부가 뭐 다양한 규제를 이렇게 늦춰주곤 있고 완화는 시켜주지만 아직 완전히 풀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내수주들이 아주 뭐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 동의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되고 더 나아가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수출주나 또 더 나가서 가치주보다는 내수주, 그리고 내수주 중에서도 수익성이 이 불황 속에서도 내수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 성과를 내고 있는 성장주 성향의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수주이면서 성장주 성향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느냐. 즉 이 기업들이 손실은 제한되는 반면, 왜냐하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고요. 더 나가서 반등할 때는 항상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만 주가가 폭락했다 반등할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의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는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이 급락장 그리고 급락장 이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박사님, 이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봐도 될까 싶은데요. 지금 내일 관세 부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양국 간에 실제로 하냐 마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부과 하지 않겠다 선제적으로 얘기를 좀 했다고 들었는데 미국 쪽의 의중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여쭤보는 건 참 우매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 무역 전쟁을 강화하고 또 중국을 때릴 때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더군요. 참 답답합니다. 결국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더라도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중간 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들을 감안해 볼 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내고 명분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이런 현재의 공세를 고삐를 금방 늦춰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원하는 것을 취할 확률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옥 박사였습니다. 오늘 채널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